양선비는 산동성의 서수부근으로 이사를 와 살고 있었다. 그의 집 서재 창문 너머엔 황량한 들판이 펼쳐져 있었고 흙담 너머엔 오래된 무덤들이 널려 있었다. 어느 날 밤 양선비가 책을 읽고 있는데 흙담 밖에서 여인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캄캄한 밤에 바람은 거칠게 불고 반딧불이 풀잎과 창가로 흘러가노나. 바람결을 타고 들려오는 슬프고 애절한 노랫가락은 양선비의 마음을 마구 흔들어 놓았다. 여인의 노랫소리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밤마다 계속되었다. 호기심을 견딜 수 없었던 양선비는 어느 날 밤 흙담 뒤에 엎드려 몰래 동정을 살폈다. 밤 10시경이 되자 한 여인이 풀숲의 모습을 드러내더니 버드나무 가지를 붙잡고 처연한 모습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달빛 아래서 노래하는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재채기가 올라왔다. 순간 여인은 노래를 뚝 그치고 숲속으로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양선비는 담 아래 몸을 숨기고 여인이 못다 부른 구절을 노래하기 시작했다. 이 마을의 슬픈 추억을 누가 알리오? 옷소매는 차갑기만 하고 달 그림자는 외롭기 그지없네. 그러나 여인의 모습은 간 곳 없고 사방은 고요하기만 했다. 아쉬움에 젖은 채 방으로 돌아온 양선비가 서책을 펴려는데 뜻밖에도 아름다운 여인이 방으로 들어오더니 공손히 절을 했다. 소녀는 두려워 숨었는데 시를 읊는 도련님의 고운 마음씨에 끌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왔습니다. 잘 오셨소. 자, 여기로 앉으시오. 양선비는 들뜬 마음으로 여인에게 자리를 권하고 차를 대접했다. 낭자는 무슨 사연이 있기에 밤마다 여기서 노래를 하는 거요? 양선비의 물음에 여인은 취연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소녀의 이름은 연쇠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녔는데 20년 전 17살에 몹쓸 병에 걸려 이곳에서 죽었답니다. 그럼 귀신? 양선비는 소스라칠 듯 놀랐다. 저승의 황폐한 들판에 있으면서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밤마다 그곳에서 노래를 했지요. 그 노래는 소녀가 지은 시로 마지막 구절을 마저 짓지 못하고 있던 차에 오늘 밤 도련님께서 뒤를 이어주셔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실례를 무릅쓰고 온 것이어요. 여인의 사연을 듣고 있는 사이 어느새 두려움도 사라지고 양선비의 가슴 속엔 말할 수 없는 연민의 정이 솟아났다. 그날 이후 밤마다 밖에서 은은한 노랫소리가 들려오면 양선비는 반가운 듯 여인을 맞아들였고 두 사람은 다정한 연인처럼 촛불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항상 이렇게 다짐을 두는 것을 잊지 않았다. 소녀에 관한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꼭 비밀을 지켜주세요. 당신은 나만의 보물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요. 양선비는 굳게 약속을 했다. 시를 좋아하는 여인은 양선비를 위해 서책에서 좋은 시를 베껴 써주기도 하고
비파를 뜯으며 노래를 가르쳐 주기도 했다. 그렇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즐겁게 지내다 창문이 희미하게 밝아오는 기미가 보이면 여인은 허겁지겁 돌아갔다. 어느 날 양선비의 친구인 설생이 방문했다. 그는 방 안에 시첩을 벗겨놓은 글씨들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 이거 상당히 잘 쓴 글씨로군. 자네 필자가 아닌데 누가 쓴 거야? 친구한테서 빌려온 거야. 양선비는 적당히 얼버무렸지만 설생은 서천 말미에 5월 3일 연수의 백김이라는 글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이건 여자 글씨 아니야?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동네방네 소문내기 전에 어서 실토하시지. 이렇게 되자 양선비는 어쩔 수 없이 설생에게 여인과의 일을 털어놓았다. 뭐? 유령과 사귄다고? 오, 세상에. 이런 신기한 일이 있나? 설생은 크게 놀라며 자기도 그녀를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다. 양선비가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막무가내였다. 자네가 끝까지 거절한다면 나도 생각이 있네. 오늘부터 나도 자네하고 숙식을 함께 하면서 내 그녀를 기다리기로 하지. 설생이 침대에 벌렁 들어눕자 양선비는 여인에게 한 번 부탁해 보겠다며 달랠 수밖에 없었다. 내 친구가 당신을 꼭 한 번 보고 싶다고 하는데. 양선비가 눈치를 살피며 어렵사리 말을 꺼내자 여인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토록 굳게 약속을 했는데 발설을 하시다니. 철거머리 같은 친구라 어쩔 수가 없었어. 용서하시오. 도련님에게 실망했어요. 여인은 슬픈 얼굴로 돌아서더니 그대로 방을 나가버렸다. 내가 잘못했어. 가지 마시오. 양선비가 소리쳐 불렀지만 여인은 어둠 속으로 녹아들듯 사라지고 말았다. 며칠 후 설생이 왕생이란 친구를 데리고 함께 왔다. 그 여자가 뭐라고 하든가? 만나주겠다고 하든가? 타인은 만나기 싫다고 하더군. 그만 단념하게. 양선비의 말에 설생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지니고 온 술병을 탁자 위에 늘어놓고 왕생과 술판을 벌였다. 자네가 유령을 보여줄 때까지 내 매일 밤 찾아올 테니 그리 알게나. 두 친구는 밤마다 찾아와 술을 마시고 큰 소리로 떠들고 놀았다. 그런 어느 날 문득 창밖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찬 목소리였다. 양생은 반가운 마음에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친구들 때문에 나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안절부절하고 있었다. 설생도 가슴이 설레는 듯 눈물을 글썽이며 귀를 기울였다. 그때 술 취한 왕생이 밖으로 술병을 집어던지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집어치워! 술맛 떨어지기 웬 방해야? 순간 노랫소리가 뚝 그쳤다. 숨을 죽이고 기다렸지만 더 이상 노랫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설생은 못내 아쉬운 표정을 지었고 화가 난 양선비는 심한 말로 왕생을 나무랐다. 그날 이후 여인은 양선비를 찾아오지 않았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양선비는 여인이 그리워 식욕조차 잃었고 몸은 나날이 수척해갔다. 그런 어느 날
양선비가 촛불 아래 책을 읽고 있는데 여인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양선비는 너무나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 매정하게 떠난 주제에 염치 없지만 난처한 일이 생겨 부탁드리러 왔어요. 여인의 두 눈에 쉴 새 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런 건 생각지 말고 무슨 일인지나 말해봐요. 양선비는 여인을 다독이며 다정하게 물었다. 근본도 모르는 남복한 자가 저를 강제로 아내로 삼켰다며 옥박지르고 있어요. 저는 그 자가 보기도 싫지만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여인은 한숨을 쉬며 눈물 머금은 눈으로 양선비를 바라보았다. 도련님, 부디 저를 도와주세요. 몹쓸 놈이로군. 내가 그자를 쫓아주겠소. 하지만 사람과 망령은 사는 세계가 다른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소? 내일 밤 일찍 주무시면 제가 꿈속에 도련님을 맞이하러 오겠어요. 다음 날 밤 양선비는 저녁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초저녁부터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자 꿈인 듯 생시인 듯 여인이 찾아와 그를 이끌었다. 어둠을 헤치며 한참을 가자 집 한 채가 나타났다. 안에 들어서자 여인은 양선비에게 칼 한 자루를 쥐어주었다. 불빛에 비춰보니 섬광이 날카롭게 빛났다. 바로 그때 거칠게 문을 차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자가 왔어요. 알았소. 양선비는 칼을 들고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웬 놈이냐? 붉은 두건을 쓴 험상궂은 사내가 양선비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이놈아, 연약한 아가씨를 괴롭히지 말고 썩 꺼지거라. 열을 받은 사내는 성난 사자처럼 달려들었다. 양선비가 칼을 휘두르자 사내는 돌을 주워들고 팔매질을 하기 시작했다. 날아온 돌이 오른팔을 때리자 아차하는 순간에 칼이 땅에 떨어졌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그때 문득 한 젊은이가 활을 들고 사냥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바로 친구 왕생이었다. 일전엔 꾸짖고 쫓아냈지만 그런 걸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왕생, 도와줘! 양선비가 고함을 치자 왕생은 나는 듯 달려와 시위를 당겨 화살을 날렸다. 뜻밖의 공격에 사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맥없이 쓰러졌다. 왕생, 정말 고맙네. 됐네. 이것으로 전번의 잘못을 씻을 수 있어. 다행이네. 고마워 눈물까지 흘리는 양선비를 보며 왕생은 사나이답게 껄껄 웃었다. 그때 닭이 휘를 치며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득 눈을 떠보니 자신의 침대였다. 새벽이 환히 밝아오고 있었다. 오른팔이 몹시 아파 소매를 걷어 살펴보니 사내가 던진 돌에 맞은 팔이 벌겋게 부어 있었다. 그날 아침 왕생이 간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다며 찾아왔다. 혹시 활을 쏜 꿈을 꾸지 않았어? 자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깜짝 놀라는 왕생에게 양선비가 부어오른 팔을 보이며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왕생은 기이한 경험을 했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 후 여인은 밤마다 양선비를 찾아왔고 이전보다 더욱 도타운 정을 나누었다. 그런 어느 날
여인은 기쁜 일이라도 있는 듯 웃음을 머금고 양선비를 바라보았다. 말을 할 듯 말 듯 망설이는 그녀를 보며 양선비가 물었다. 무슨 일인지 뜸들이지 말고 속 시원하게 말해봐요. 오랫동안 도련님과 사귀어온 덕분에 저도 산 사람처럼 숨을 쉬게 되었어요. 끓이고 삶는 이 세상의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죽은 몸에 생명이 소생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정말이요? 양선비가 반색을 하자 여인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피를 얻지 못하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답니다. 그대를 위해서라면 내 얼마든 뽑아주리다. 피는 소량이라도 괜찮으나 그걸 제게 주고 나면 도련님은 20날 동안 큰 병을 앓으실 거예요. 네, 기꺼이 감내하겠소. 말릴 사이도 없이 양선비는 칼을 쥐고 손가락을 베었다. 선열이 흐르자 여인을 침대에 눕힌 다음 그녀의 입에 온기가 감도는 피를 흘려 넣었다. 20알을 고생하시면 도련님의 병은 씻은 듯 사라질 것이니 너무 염려 마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100일 후 제 무덤 앞 나무가지에 파랑새가 앉아서 울 거예요. 그러면 곧 제 무덤을 파주세요. 잊지 마세요. 꼭 100날째예요. 늦어도 일러도 안 되어요. 과연 양선비는 20알 동안 지독한 병을 앓았다. 의원이 처방한 약을 먹었더니 진흙덩이 같은 것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더니 차차 기운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약속한 100일이 되자 양선비는 괭이를 들고 흙담 밖에 있는 여인의 무덤을 찾아갔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과연 파랑새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나뭇가지에 앉아 울기 시작했다. 이때구나 하고 양선비는 괭이를 들고 무덤을 팠다. 관은 거의 썩어가고 있었지만 그 속에 누워있는 여인의 얼굴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다. 시신을 옷에 감싸 안고 돌아와 따뜻한 침대에 눕히니 가느다랗게 숨을 쉬기 시작했다. 양선비는 처음엔 따뜻한 물을 입에 흘려 넣어주고 다음엔 국을 먹이고 이내 미음을 먹이기 시작했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눈을 뜬 여인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양선비와 눈이 마주치자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20년 동안 마치 긴 꿈을 꾼 것 같아요. 양선비는 감격에 떨며 그녀를 힘껏 포옹했다. 이승과 저승을 초월해 사랑의 결실을 맺은 두 사람은 굳게 포옹한 채 언제까지고 떨어질 줄을 몰랐다.